안녕하십니까.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주경제신문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을 기념해서 개최한 상해 포럼 등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박민식 국가보훈처 장관님, 김희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님, 설훈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님, 그리고 이번에 제1회 상해포럼 및 보훈신춘문예 보훈대상 시상식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아주신 이종찬 우당 이혜영 선생 교육문화재단 이사장님과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깊은 것은 울사늑약 이후 독립운동 비밀 결사인 신민의 창립을 주도하고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대표단을 보내도록 고종 황제에게 추청하여 성사시키고 경술국지 이후에는 여섯 형제 전 가족이 엄청난 재산을 정리하고 서간도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해 독립전쟁의 기반을 조성한 우당 이혜영 선생의 손자이자 사선 국회의원으로 원내대표와 정무장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하신 이종찬 이사장님, 대동단 총재이며 임시정부의 고문이셨던 동농 김가진 선생과 임시정부에서 27년간 헌신하신 김의한 정정화 선생의 후손이며 상하이 임시정부 정사에서 태어나 임시정부 선양과 임정기념관 건립을 위해 혼신을 쏟아 임시정부의 아들로 불렸던 김자동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장의 차녀인 오토그룹 김선현 회장님 등 대한민국 항일 독립운동의 숨결을 간직하고 계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리를 빛내주신 김호훈 한국문인협회 이사장님, 공동주최사인 사단법인 한민회 최용학 회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 새로운 작가로 등단하게 된 신춘문예 당선자분들과 자랑스러운 보훈 대상을 수상하신 수상자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발전의 밑바탕에는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일제치하, 한국정전 등 고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성장을 이룬 선진 대한민국은 이렇듯 국가 유공자분들의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아주경제는 나라를 지킨 위대한 영웅들, 이름 없는 애국자들의 이야기와 그 정신을 오롯이 담은 문학작품 발굴을 위해 한국 지초로 보훈신춘문예인 제1회 보훈신춘문예 공모와 보훈선양의 공로가 있는 공무원, 학자, 기업을 보상하는 유일한 시상식인 아주경제 보훈대상 시상식,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의 심장인 상해 임시정부의 정신을 기리고 보훈문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상해 포럼을 동시에 개최해서 그 숭고한 정신과 의미를 후세에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주경제는 창간 초기부터 전 임직원이 참여해서 한국전쟁고아 등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인 컴패션과 세계 어린이 구호단체인 유니세프에 적극적인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경제는 이런 정신을 기반으로 보훈은 역사이자 미래다 라는 신념으로 보훈 정신과 문화의 확산을 꾸준히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훈, 국방, 방위산업 등을 나라의 근간을 떠받치는 중요한 요소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아주경제 보훈 시리즈 행사는 정부, 산업계, 민간 부문에 큰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들이 잊혀지게만 하지 말아달라는 대한독립군 이상정 장군, 이육사 시인의 후손 이재원 선생의 바람처럼 우리가 대한민국이라 말하며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유는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애국지사들 덕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잊어가고 있음을 반성하면서 잊지 않겠다는 약속과 그 뜻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장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인 오늘
보훈을 주제로 한 제1회 아주경제 보훈 신춘문예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평소 보훈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아주경제 뉴스코퍼레이션 곽영길 회장님, 또 아주경제신문 오종석 사장님, 사단법인 한민회 최용학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빛내주신 이종찬 우당재단 이사장님, 김선현 오토그룹 회장님,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님,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설훈 의원님, 또 김의곤 의원님, 장석홍 국민대 명예교수님, 그리고 심사에 애써주신 김호운 한국문인협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보훈의 가치와 나라사랑 정신을 문학 작품 속에 담아내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신춘문예는 매해 봄마다 주요 신문사에서 아마추어 작가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문예 경연 대회로 1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새내기 작가들이 신춘문예를 통해 전문 예술인으로 등단해 왔습니다. 그 긴 신춘문예 역사에서 보훈만을 주제로 신춘문예를 주최한 것은 이번 아주경제 보훈 신춘문예가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는 우리 보훈 영역에서도 또 문화 예술의 영역에서도 하나의 큰 이정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 발을 내디딘 아주경제 보훈 신춘문예가 2회 또 3회로 계속 이어져 많은 새내기 작가들이 우리 보훈 문학을 통해 등단하고 우리 국민들이 보훈 문학 작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훈의 가치를 공감하고 체득할 수 있는 보훈 문화 확산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3월 2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보훈부 승격을 담은 정부 조직법 공포안에 직접 서명하셨고 이 자리에서 보훈 문화는 곧 국격입니다 라는 친필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지금의 자유롭고 번영된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청춘과 목숨을 바쳐 헌신하신 분들, 우리 국민들이 예우하고 또 존중하고 기억하도록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것은 앞으로 출범할 국가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훈의 가치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당당한 국가보훈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수상자 분들께서도 문학을 통해 보훈의 가치를 전하며 보훈 문화가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해 포럼 이름이 돼서 제가 상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제일 먼저 축사의 순서를 줄인 것 같습니다. 축사하기에 앞서서 우선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왜냐, 금년은 우리나라 보훈의 획기적인 해입니다. 아까 박민식 장관께서 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시키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부조직법 가운데서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그것을 여와 야가 만장일치로, 요새 참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와 야가 요새 만장일치인 게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와 야가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여기 국회의원 두 분이 와 계시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획기적인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국가보훈처가
그냥 정권마다 차관급으로 내려앉거나 아니면 또 장관급으로 올려도 저 구석에 운목에 앉아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보훈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국무위원이 됐어요. 장관이 국무위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사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훈부가 되면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보훈처는 그 남의 이름을 빌려서 명령을 내려야지 자기 혼자서 보훈처 명령을 못 내립니다. 그러니까 부령이라는 걸 내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이 보훈 업무가 이제는 아주 국가의 대사로 끌어올렸는데 이것도 누구도 이의가 없다 이거죠. 만장일치로.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국회 또 이것을 지금까지 추진하고 왔던 국가보훈처 이게 공히 제가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은 좀 이게 이 포럼을 그러니까 이런 경사가 있는 해에 이런 포럼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훈이 왜 중요하냐? 우리 저 종교에서 제사장 그러죠. 제사장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제사장 말이면 군주도 이 머리를 숙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부에 우리 정부 이 기구 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보훈. 그래서 옛날에 뭐 껍핏하면은 종묘 사직을 얘기를 하죠. 그때는 군왕 시대죠. 예, 군왕은 무슨 국가에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무슨 종묘에 가서 인사하고 고유하고 사직에 가서 고유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이 보훈부에 와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밀려있던 것은 우리 정부 기구를 잘못 운영한 거죠. 이것을 가장 앞선 기구로 만든 거는 이제야말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법에 통과된 것을 그냥 하나의 그냥 정부 조직이 바뀌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의 업무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경제에서 이렇게 상해 포럼 하면서 보훈 업무를 더 문학과 또 예술과 이것을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해 주신 데 대해서 저는 아주경제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보훈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국가의 근본으로 삼는 데 우리 다 같이 정성을 다하자 하는 것으로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축사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동래구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저를 이 자리에 불러준 사람은 딴 분이 아니고 지금 원내대표 맡으신 윤재욱 대표께서 사실 이 자리에 와서 축사를 하기로 미리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내대표 당선되시는 바람에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원내 부대표이자 또 전반기에 정무위원장 하실 때 간사를 맡았던 저를 대신 보내서 제가 전원일 하다가 불려왔습니다. 뭐 여튼 오고 보니까 이렇게 뜻깊고 또 훌륭한 자리에 제가 서서 축사까지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막간 내빈소개를 다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수상하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한때는 문학소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정무위원으로서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생각도 했고, 또 아까 우리 이종찬 이사장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박민식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국가보훈부 성격하고 재외동 포청 신설하시면서
그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기억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그리고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훈 문화의 확산이다. 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제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에서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보훈에는 여야가 없다는 게 저희들 늘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또 우리 조상들이 해오신 걸 우리 후손들이 또 이어가는 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존립과도 관계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행사가 더욱더 시의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지금 국내적인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야말로 진짜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신 우리 선조분들의 또 독립운동가들 6.25 참전, 월남전, 또 민주화운동 그런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보훈의 가치가 더욱더 꼭 되새겨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정무위 소속으로서 우리나라 보훈 문화의 확산과 또 우리 보훈 가족들 또 유공자분들 많은 분들을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저는 부천시 을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지금 5번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경제에서 아주 야심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은 신춘문예라는 형식으로 문인들을 육성해내죠. 근데 아까 박민식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신춘문예 중에서 보훈을 주 테마로 해서 신춘문예를 하는 경우는 이번 아주경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아주 남다르다고 보죠. 곽영길 회장이 독특한 아이디어가 많은 분이신데 아주 이 아이템을 잘 잡았다 생각합니다. 보훈을 주제로 해서 신춘문예를 하게 되면은 전 국민들이 좀 색다르다 생각해서 많은 문학 지망가들이 이 아주경제 그 신춘문예에 등단해 올 거로 생각합니다. 잘 선택했다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종찬 이사장께서 참석을 해주셨고 그래서 상해 포럼이라는 걸 이제 만드시는데 참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6년간 일제 압제를 당하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 열정을 생각하면은 사실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보훈부가 48년에 정부 수립을 할 때 그때 보훈처가 아니고 다른 이름 붙일 필요 없이 보훈부로서 이 정부 수립 과정에서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36년간 일제에 저항했고 그 저항하는 과정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초를 겪었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독립운동했던 분들도 돌아가시진 않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생존해 계셨던 처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한민국이 상해 임정을 보통을 잇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보훈을 국가 사업의 주 목표로 삼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뭐 나라 재정이 안 좋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판단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훈에 대한 생각들이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서 그렇게 우리가 홀대를 당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뭐 어떻고 친일하면 3대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횡행했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현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이 됐습니다. 1년 예산만 하더라도 650조가 넘습니다. 보훈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국가 재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서 국가보훈부로서 성격을 해서 나왔다는 건 늦었지만은 이 윤석열 정부가 잘한 거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참 잘 못하는데 이 부분만큼 잘했다고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한 겁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 보훈부가 되면서 앞으로 보훈에 대한 국민적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 의지가
전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 아주경제 쪽에서 우리 곽영길 회장이 좋은 생각하에서 보훈을 주제로 한 신춘문예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상해포럼을 만들어서 1회 상해포럼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이 법통을 세운 상해 임정과 다 연관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전 국민들에게 아주경제가 하고자 하는 그 뜻들이 잘 전달돼서 누구든지 대한민국을 지키면은 그 뒤에는 나쁘지 않다. 친일을 하면 3년이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그 반대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면은 전 국민이 그걸 지켜보고 박수를 치고 그리고 영광으로 알게 한다. 이게 모든 국민의 머릿속에 정확히 각인되게끔 하는 이 작업이 우리 아주경제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 생각해서 이때 박수를 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주경제가 이 사업을 잘 이끌어서 100회 이 아주경제 신춘 이 포럼에서 신춘문예에서 당선자가 나오는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근위를 세워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주경제가 제일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윤주경입니다. 아주경제 보훈 신춘문예 및 보훈대상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 덕분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그분들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이 보훈입니다. 보훈 가족으로서 보훈 선양에 앞장서 주신 보훈 대상 수상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보훈 역사를 학자들만의 영역에 둔다면 국민 생활과 함께하는 역사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훈 역사에 문화의 옷을 입혀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는 역사가 되고 세계를 감동시킬 때 역사 왜곡은 설 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보훈 신춘문예 대상은 참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상자들께 축하와 함께 앞으로도 더 많은 작품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를 감동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소설가 김호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아주경제 우리 보훈 신춘문예 시상식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심사평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너무 감동한 일들이 많아서 잠깐 소회를 말씀드리고 심사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훈가족입니다. 그래서 보훈가족이라 심사위원장을 시킨 건 아니실 테고 한국문협 이사장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장 시키신 것 같은데 또 우연의 일치로 저도 보훈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신문사에서 보훈을 주제로 신춘문예를 한 것은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또 감동스럽고 오늘 뵙는 여러 어르신들이 평소에 제가 존경하시는 분들이고 특히 우리 아주 우리 경제에 우리 곽영길 회장님 또 우리 오정석 우리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찬 우리 이사장님도 오랜만에 뵈서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좋고요. 특히 오늘 처음 뵀습니다만 김선현 우리 오토 인더스트리 회장님 오늘 처음 뵀으면 저는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만해 한용운 선사 평전 소설을 쓸 때 이 동농 김가진 선생님의 그 독립운동 활동사를 심층적으로 조사해서 소설에 인용하고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 후손을 오늘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이 신춘문예 심사는 부분별로 여러 우리 문단에 훌륭한 활동을 하신 분들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집에 일일이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소설, 시, 동화, 수필, 시나리오 부분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심사를 하셨고 또 이 처음으로 보훈이라는 주제로 신춘문예를 공모했기 때문에 사실 좋은 작품이 나올까 좀 이리 우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문학은 자유분방한 사유에서 다양한 작품이 나와야 하는데 주제가 이미 정해져 있고 이 주제에 맞는 작품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신춘문예 응모자들이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해요. 지금 금년부터 얼마 전부터는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응모를 하십니다만 대개 젊으신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훈에 대한 인지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염려도 있는데 다행히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이 응모되었고 각 부분별로 정말 우수한 작품들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에 뽑힌 이지성님의 그 시 바람 우선 그 내용도 훌륭합니다. 보훈을 문학으로 승화해서 작품으로 형성한 이 작품의 솜씨도 뛰어나고 또 이 시를 운문인데 시를 여러 조율하는 그 시의 그 말씀의 창작이 산문에 가깝도록 보통 이렇게 서사시를 쓰기는 합니다만 짧은 3년으로 이루어진 이 좋은 작품이 발견이 되어서 저도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 작품은 보훈에 대한 가치 그리고 우리가 보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운문, 시에 잘 녹아서 또 보훈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이걸 음미하면은 보훈에 대한 새로운 느낌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주제를 가지고 쓰게 되면 목적성을 떼어서 문학성이 조금 훼손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에 뽑힌 여러 작품들은 이를 극복하고 문학, 예술적, 미학적으로 매우 승화를 잘 시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미래가 참 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보훈처 장관님이나 우리 이종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보훈처가 부로 승격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보훈에 대한 가치를 우리 사회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가에 대한 어떤 국가관이라는 것은 바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선조들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국가에 대한 마음입니다. 위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있어야 경제고 문화고 모두가 빛이 납니다. 국가관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아까 모두에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담 같아서 좀 뺐습니다만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서른 장관님이 당은 달라도 이건 잘 만들었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이 창원에 설씨 집안들이 훌륭합니다. 아마 서른 우리 의원하고 집안입니다만 설창수 선생님이라고 창원에 계셔요. 시인이고 소설가시고 독립운동하십니다. 훌륭한 우리 선배님이시죠. 저 늘 존경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우리 미래도 이러한 선배를 기리고 또 이러한 그 신춘문예가 있는 동안은 정말 우리 국가는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참 기쁩니다. 그래서 이 그 대상은 물론 그 나머지 다른 장르에서 선에 당선한 작품과 뭐 크게 뭐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시에서 이렇게 새로운 형식으로 응모했고 또 내용이 좋아서 이건 대상으로 뽑고요. 나머지 각 부분별로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하기도 워낙에 당선자가 많기 때문에 훌륭한 작품을 잘 뽑고 있고 앞으로 우리 문단에 새로운 동향으로 아마 빛을 내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합니다. 우리 한국 문학이 미래에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당선하신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저도 앞으로 이 아주 우리 경제에 보훈 신춘문예에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른 여러 언론이나 또 여러 잡지에서도 이러한 좋은 주제로 또 이런 신춘문예나 여러 공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문운이 빛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 방금 소개받은 수원대학교 사학과에 있는 박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 뜻깊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아주경제신문에서 뜻깊은 행사를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수상도 하시고 해서 그분들께 또 진심으로 또 감사와 더불어서 축하를 올리고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한국 독립운동사를 전공하고 있는데 저가 1990년, 91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부터 저를 이제 독립운동사 쪽에 답사라든가 자료 쪽에 많은 가르침과 교실을 주셨던 주신 이선우 당시 보훈 선양 국장님께서 오늘 또 학술과 또 선양과 관련해서 또 상도 수상하시고 또 평소에 존경하는 저희 학계의 대선배이신 국민대 명예교수이신 장석흥 교수께서 또 이제 수상도 하시고 또 저희 독립운동사 쪽에서 진짜 많은 후원을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해주신 또 오토인더스트리 또 오늘 김성현 회장님께서도 사실은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또 기업이 오늘 또 이렇게 또 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강연을 하러 왔지만 진심으로 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예정된 시간이 5시 정도에 이게 이제 마치는 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일정상 시간이 지금 4시 23분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간략하게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저보다는 약간 후배님이신데 저보다 더 명성도 있고 전문가이신 또 춘천교대의 우리 김 교수님께서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또 거의 비슷한 주제로 또 강연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무게 있는 이야기는 우리 김 교수님한테 제가 넘기고 김정인 교수님한테 넘기고 저는 간단하게만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의 역사적 의미를 잠깐 되새기는 정도로 좀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좀 잘생겼나요, 제가?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상해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 정신적 유산 및 계승이라는 어떤 주제가 되겠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1919년 4월 11일에 만들어졌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가 여러 가지로 큰 그러한 많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는 이제 3.1운동의 어떤 결실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3.1운동의 어떤 역사적 의미를 한번 간단하게라도 짚어보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말이죠. 1919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발달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참여한 그러한 운동이었다라는 것은 아마 지금도 온 국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19년 당시에 네트워크가 발달되지 않은 시점에 바로 이러한 3.1운동에 전국적인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는 거, 특별히는 이제 평화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더불어서 특히 이제 3.1운동과 관련해서는 여성들이 아마 역사의 현장에 직접 나서서 역사의 어떤 원동력으로서 기여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3.1운동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국채보상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역사의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것은 아마 이때가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어떤 온 국민의 참여 속에서 결국은 이제 19년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책자에 전체적인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온 국민이 참여했다. 요새는 이제 그 빅데이터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1,700여 곳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렇게 만세운동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선언서가 있었는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양한 형태의 선언서들이 있었고요. 특별히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3.1운동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들이 대한독립 여자선언서라고 해서 두만강 바로 건너가 이제 훈춘이라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러시아 쪽 방향에 있는 지역이 훈춘인데 여기서 대한독립 여자선언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런 어떻게 보면 변방 지역, 국경 지역에서도 여성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참여했다고 하면 서울이라든가 국내는 뭐 오직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만주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성부자의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일송정, 해란강이 흐르고요. 거기에 앞에 해란강 앞에 있는 평야가 서전평야인데 만주의 그 북간도 두만강 건너에 이렇게 그 쪽에서 또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블라디보스토크뿐만 아니라 멀리 바이카로스가 있는 이르크츠크 쪽에서도 만세 운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뭐 미주라든가 하와이라든가 또는 이런 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온 국민의 어떤 지지 속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다. 즉 온 국민의 강력한 지지 하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런데 뭐 조선이라는 나라를 재건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그 대한민국으로 계승 발전되는 바로 민주공화제, 즉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에서 대한민국, 민이 주인인, 국민이 주인인 바로 그런 국가를 표방했다는 것. 이것은 뭐 굉장히 좀 획기적인 그러한 부분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됐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너무나 다 잘 아실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19년 4월에 바로 민주공화국을 주장했는데 조금 더 내실 있고 실속 있는 그러한 어떤 민주국가로 민주공화국으로 대한민국이 보다 거듭 발전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지금 현재 4월 13일에서 11일로 이제 변동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는 이제 나중에 김 교수님께서 하시겠지만 19년 9월에는 이제 그 상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또는 서울 등 통합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 1919년 4월의 의미도 크지만 통합임시정부의 의미도 또 남다르게 크다라는 말씀을 함께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역경 속에서도 임시정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19년 4월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국민적 대중적 지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성원으로 바로 이렇게 큰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 중반 이후로 가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중적 국민적 지지를 점차 잃게 됩니다. 물론 국제적인 환경도 있지만 내부적인 갈등과 대립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임시정부를 크게 약화시켜서 임시정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위치가 건물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보통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 청사를 가게 되는데 마당로에 있는 청사를 가게 되는데 그 청사는 1926년부터 32년까지 임시정부가 상당히 쇠퇴한 시절의 청사다. 그것은 단적으로 국민적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 우리의 독립운동이라든가 우리의 정부도 정체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고 또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는 어떤 명확 강한 사실을 이러한 건물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상해에 가서 항상 보시게 되는 건물은 이 마당로에 있는 이 청사,
이것도 전체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건물 정도가 임시정부 청사로 26년부터 32년까지 있었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청사가 지금 이렇게 잘 전시가 돼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하나 아울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역당에서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요. 그 분들의 어떤 유해가 지금도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 외인묘지고 여기에 있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임시정부의 요인들의 유해를 많이 봉안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봉안되지 못한 수많은 그러한 애국지사 분들의 영혼이 중국의 여러 곳에 묻혀 있고, 특히 오늘 그 기업 부분 또 오토 인더스트리 쪽을 상을 받으신 우리 김성현 회장님 같은 경우는 아마 각별하게 더 그 좀 애끓는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부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또 아울러서 임시정부 기념일날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체에서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수많은 잊혀진 그러한 영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발표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정인입니다. 예, 여기 선배님들 계시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강연을 해본 거는 정말 오랜만이라서, 좀 짧고 집약해서 좀 잘 설명을 드려야 될 텐다는 걱정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지금 현재 그 국가보훈처 보훈부가 되는 그 국가보훈처의 그 보훈 예우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이 보훈 예우에 관련된 거라서 굉장히 뜻깊은 행사에 제가 초대를 받았고, 특히 이번이 1회고 또 우리 장석훈 선생님이 상을 받으시고 또 우리 이선우 국장님 받으시는 거 보면서 애쓰는 공무원분들, 그 다음에 또 애쓰는 학자들도 상을 받을 수 있구나. 요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우리 박한 선생님이 더 잘 설명해 주실 건데 제가 할 게 없을까봐 굉장히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박한 선생님이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서 저 후배니까 좀 더 이렇게 그 다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임시정부 수립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임시정부는 사실은 3.1운동이 결실이 맞긴 한데 나라를 잃으면 반드시 임시정부 수립운동이라는 게 바깥에서 일어나기 마련인데, 우리는 3.1운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3.1운동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으로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이 결실이고 3.1운동이 중요한 자극제가 됐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나라가 망한 뒤에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워낙 3.1운동이 임팩트가 강해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나라를 잃게 되면 해외에 가서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러면 임시정부를 수립하면 그 임시정부가 있는 나라, 그 세운 나라에서 그 임시정부를 승인을 해주면 이 임시정부가 국제적으로 어떤 이 나라에 준하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1945년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임시정부를 승인했었더라면 우리나라에 미군이나 소련군이 진주했더라도 임시정부가 돌아왔을 때, 환국했을 때 아마 임시정부한테 정권을 넘겨줬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미국이 중국의 승인을 계속 막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렇게 성공한 예로는 프랑스에서 비시 정권이 수립됐을 때 드골이 영국의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2차 대전에서 이제 프랑스를 다시 되찾았을 때 들어와서 임시정부 체제에서 나라를 건설했었거든요. 그런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나라를 잃었을 때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바로 임시정부 수립운동을 한 그런 의의를 오늘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걸 준비해왔습니다. 예, 이것은 역시 저도 3.1운동이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 이 사진 두 가지를 가져온 것은 이 왼쪽에 있는 저 사진은 사실 3월 1일이 아니고 2월 28일, 1919년 2월 28일 날 고종 장례식 예행 연습을 구경하던 사람들의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100주년 때 네이버 N에 저 사진이 들어갔어요. 예, 제가 보면서 100주년이 됐는데도 아직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온 국민이 들어가는 네이버에서 저걸 틀리다니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 학생들도 억울했기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 사진 아까 박한 선생님께서 여성 얘기하셨는데 1919년 3월 1일 날
만세를 부르면서 서울 시내를 행진한 유일한 사진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머리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이 기생들이 한 시위라고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경성 여자 고등보통학교, 지금 경기여고, 예, 학생들이, 그러니까 3월 1일 날 만세 시위가 일어났는데 3.1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증빙하는 거리를 행진하는 유일한 사진이 여학생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사진이었는데 이 머리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았는데 이 머리는 일본식 머리예요. 히사시가미라고 하는 당시 일본의 여학생 사이에서 유행했던 머리를 한국의 여학생들이 했던 거죠. 패션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사님 뭐야 일본 여학생 머리를 따라했어요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머리는 따라하지만 이 머릿속에 독립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찡하죠. 예. 우리가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머리는 유행은 따라하지만 마음속에는 독립의지를 갖고 있었던 그 여학생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이게 뜻깊은 사진이고 유일한 행진 사진이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소중했고 왜 이 사진이 남아있느냐, 일본 기자가 볼 때 정말 놀랄 일이죠. 예. 거리에서 여학생들이 집단으로 교복이거든요. 교복 입고서 시위하는 거는 일본에서 본 적이 없을걸요. 예. 그래서 이게 남게 된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민족주의적인 감정에서 우리가 나라를 뺏겼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3.1운동을 볼 수도 있지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모두 거의 조선시대 성리학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이 이념으로서의 아주 강력한 이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3.1운동을 다시 볼 수가 있는데 3.1운동은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일단 독립선언서를 보시면 자주민, 독립국, 인류평등, 정당한 권리, 생존의 권리 이렇게 돼 있는 게 다 민주적 표현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유교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써야겠죠. 돌아가신 고종과 살아계신 순종께 나라를 돌려드리자.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왜 민주적인 논리라고 우리가 생각 못했냐면 지금 우리가 민주적인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보시면 이 논리 자체가 우리는 다른 민주적인 관점에서 독립을 주장한 거예요. 유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왜 독립해야 되는지를 주장했고 사람들은 그걸 듣고 감명받아서 만세를 부르면서 행진을 했다는 얘기는 당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었던 조소왕은 3.1운동을 민주주의가 조류인 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에서 일으킨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33인 중에 손병희 같은 경우에는 조선인을 차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오세창 같은 경우에는 자유와 평등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큰 문제가 민족 차별인데요. 요즘 되게 젊은 친구들이 이 일제시대 때 민족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보통 어른들은 우리 민족이 차별을 받았다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은 차별을 받았다고요? 그게 뭐냐면 차별에 대해 훨씬 방점을 찍고 근데 이제 민족차별인 거예요. 네. 남녀차별, 민족차별 이랬을 때 우리 어른들은 민족이 차별받았다는 민족의 악센트가 있는데 주체에 학생들은 여러 차별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요. 어떻게 차별을 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차별에 대한 민족차별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건 그만큼 차별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건 평등의식이 있는 거고 민주주의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3.1운동을 민주주의 사상에서 우리가 3.1운동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거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잘 보여주지만 이 3조에 있는 평등권, 4조에 있는 자유권도 있지만 사실 저는 여기 오타가 있는데 그 9조에 보면 생명력 이게 뭐냐면은 사형을 폐지해달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체형은 이제 태형이나 고문 같은 경우요. 공창제는 당시에 그 성매매 같은 경우를 일본은 합법화한 게 이 공창제였는데 이걸 폐지해달라. 그러니까 사실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3조의 평등, 그 다음에 그 5조에 있는 선거권, 피선거권. 당시에 여성한테 선거권을 준 경우는 두 나라가 있어요. 뉴질랜드랑 핀란드. 두 나라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영국도 21년인가 22년에 여성한테 평등 선거권을 줬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나라는 없었지만 주장을 한 거는 굉장히 선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냈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열기 그거 사실 아직 조사가 안 돼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을 내서 지지 성원을 했느냐. 곳곳에서 그런 전국에서 벌어진 그런 사건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독립 운동을 했던 공헌자로서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전체로 연구를 한 건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 후배들이 좀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해보면 규모가 엄청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민주공화제라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민주공화제를 넣고 자유권과 평등권을 주창하고 보통선거권을 주장했고 누구한테나 선거권. 왜냐하면 1919년 3월 1일 날 일본에서도 도쿄에서도 1만 명이 시위를 했어요. 왜? 보통선거권을 달라고. 일본에서도 1919년 3월 1일 날 그런 것처럼 굉장히 보통선거권이 중요한 그 민주주의의 이슈였는데 그 이슈를 당시에 나라는 필요가 없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원장에 거의 담겨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선진성을 갖고 있었다. 이 헌법 한 장 자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임시정부 수립 운동인데 이게 나라를 딱 빼앗기게 되면 임시정부를 수립할 생각을 하는데 먼저 미국에서 이제 나와요. 신한민보에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주장이 언제 나오냐면 1910년 7월달 신문에 나와요. 사설로 7월 6일 사설로. 굉장히 빠르죠. 나라를 아직 뺏기지도 않았는데 이제 거의 나라를 뺏겼다고 생각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이런 그 신문 사설을 내요. 우리 손으로 자치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공법에 상당하는 임시정부를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박영만이 1911년에 무형정부론, 그러니까 어떤 형체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형정부론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자치제도와 대의제로 헌법을 만들어 우리 인민된 자는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다 그 안에 있어 상당한 세납으로 동일하게 담당하여 가정부, 임시정부를 얘기하는 임시정부의 국고금을 만들어 모든 일을 다스리게 하고자 함이라 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1911년 8월에 대한민 국민의 중앙총회를 만들었어요. 사실 임시정부를 가정하고 만든 건데 미국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해주나 아니면 중국에 그 지방총회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노력했지만 사실 이런 노력이 중요하지만 이제 실현되지는 못했다. 근데 사실 대한민 국민회를 실현하려고 했고 실체였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직 이제 그런 주장은 없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 이 연해주에서는 1911년에 세워진 자치단체인 건협회가 1914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한광복군 정부를 임시정부를 수립했는데 소련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문을 닫도록 해서 이제 문을 닫았던 일이 있었고요. 그 이듬해인 1915년에는 독일과 이제 독일이 이제 일본이 선제포가면서 이 산동반도를 점령했기 때문에 독일과 일본은 적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이제 이기게 되면은 중국이 독일과 함께 일본을 몰아낼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 신한혁명당을 결성하고 고종을 망명시켜서 15년 아직 고종이 안 죽었기 때문에 망명시켜서 정부를 수립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또 1917년에는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14명이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외 각지에 있는 크고 작은 단체의 대표자 회의인 민족대동 대회를 열어서 독립운동의 최고 기관으로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리고 대헌 즉 헌법을 제정하여 민정에 부합하는 법치를 실행하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연해주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 1910년부터 19년까지 끊임없이 그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성공하지는 못했는데 19년에 성공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3.1운동을 계기로 결실로 임시정부 수립됐다는 말이 부분적으로는 틀리다라고 주장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연해주에서 1917년 12월에 이제 러시아 혁명이 끝난 다음에 자치단체를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니까 연해주에 있는 한인들이 절로 한족회 중앙총회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1919년 2월 25일 3.1운동이 일어나기 나흘 전에 임시정부로서 대한국민의회를 만들었어요. 의회인데 왜 이 정부라고 하지? 국민의회라는 것은 체코에서 만들어진 그 임시정부 이름을 이제 따와서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면서 대통령제를 지향했던 임시정부를 수립을 했는데 공식 수립은 1919년 3월 17일 날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2월 25일에 그걸 표방했기 때문에 사실은 3.1운동 전에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한성정부 수립운동이 일어났는데 4월 1일 날 13도 대표자 회의를 하려고 했고 4월 23일 국민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역시 국내에서는 이게 어려워요.
종교계랑 유림이 하려고 했는데 어려웠지만 이 한성정부 수립을 위해서 만들었던 내각 명단 자체는 중국으로 가서 중국 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립 운동으로 끝났지만 그 명단은 남게 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안북도 지역은 3.1운동에서 가장 각 도를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만약에 요즘 이렇게 등수매는 거 좋아하잖아요. 가장 많은 그 시위가 일어났고 과격한 시위가 일어났고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가장 많은 오랫동안 그 감옥에 갔던 사람들이 많았던 데는 평안북도예요. 예. 제가 이제 그 3.1운동을 만약에 도별로 세우면 1등은 평안북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평안북도에서 신한민국 정부를 이제 만든다는 선언서가 나왔고 실체가 있었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한성정부 운동했던 사람들하고 손잡으려고 했다가 그게 좀 실패하게 되니까 상하이에 사람들을 파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신한민국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은 존재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국내에는 선언서만 돌아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단 정부라는 건 뭐냐면 이름만 있는 많은 이 인쇄물들을 뿌렸는데 그 이름만 있는 걸로 보면 조선민국 임시정부안, 대한민간정부안, 고려임시정부안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신한민국 정부 선언서도 원래는 그냥 전단 정부인 줄 알았더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나름의 실체가 발견된 거거든요. 나머지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잘 보시면 특징을 보시면 신한민국, 조선민국, 대한민간정부, 고려임시정부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민주공화제를 추구했었어요. 그리고 민국이란 이름이 이렇게 많이 쓰여졌고 대한이라는 이름도 많이 써 있고 조선도 많이 조선도 있고 대한이 있고 고려 있고 제가 이거 다 조치한 건데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그 표가 좌조선, 우대한, 중도 고려라는 말이 있었어요. 예. 그걸 제가 이제 그 표지를 그 표를 찾으라고 해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그걸 진짜 찾아가지고 전시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좌파는 다 조선 아니면 조선을 쓰고 우파는 대한 아니면 한국을 쓰고 그 다음에 중도는 고려를 쓰고 거의 비슷해요. 예. 그 예외가 없어요. 다음 중 노선이 틀린 단체는 그랬을 때 이름 앞에 보면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공화제 국가를 만들려고 이제 임시정부를 만들려고 노력했었다. 상하이 실제로 임시정부 수립운동이 결실을 맺게 된 건데 현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3.1운동을 했었던 종교계 기독교 목사님을 기독교인과 그 다음에 천도교인이 돈을 2,000원을 줘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거의 몇 천만 원 돈을 줘서 상하이를 보냈어요. 상하이 딱 언제 도착했느냐? 1919년 3월 1일 날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임시사무소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서 임시의정원을 설립이라는 거 되게 거창한데 이게 바로 4월 10일 날 밤에 밤 10시에 임시의정원을 설립하고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12시간 동안 밤새서 대한민국 국호를 제정하고 임시정부 헌장을 반포했죠. 물론 다 미리 준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연해주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임시정부가 연해주에 실체가 있고 상해에 실체가 있고 한성정부는 명단만 있었는데 연해주 대한민국 의회는 약간 고민을 하면서 임시정부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연해주로 이전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게 되고 근데 상하이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실체가 있는 연해주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통합의회는 연해주에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합친 게 안창호 선생님 그 내무총장을 하고 있었는데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으로서 한성정부 내각 명단을 수용한 통합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서 9월 6일 날 임시정부가 이제 그 임시헌법을 이제 그 선포하게 되는데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는 이제 임시정부 개조안을 대통령제로 사실 그 전에는 대통령제가 아니었는데 대통령은 이승만이었고요. 선출했을 때 그 다음에 이동이 어디냐면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에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동희계와 문창범계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동이나 문창범도 상하이에 와서 그 안창호가 얘기한 한성정부 내각 명단을 수용한 통합 제안을 받아들여서 왔었는데 문창범은 바로 돌아가고 이동희는 남아서 국무총리를 하게 되고 이동영이 내무총장을 하게 되면서 아까 그 박한 선생님이 좌우합작이라고 했잖아요. 이동영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좌우합작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정부가 나왔지만 많은 임시정부 수립 운동이 있었고 그 운동의 결실로서 통합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통합에 동의할 수밖에 없겠느냐. 그거는 3.1운동의 열망,
민족이 보여줬던 3인들의 열망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기반해서 그 힘으로 독립운동을 해나가기 위해서 결국 통합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미국의 노력이 없어 보이지만 이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 있다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총회에서 계속 꿈꿔왔었던 임시정부 수립의 꿈도 사실은 상하이의 통합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완성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가장 이걸 랩으로 만들어 달라고 맨날 부탁하는데 아직 안 해준 게 있는데 안창호 선생님이 통합한 다음에 이제 1919년 9월에 통합을 하고 20년 신년회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독립신문에 실렸는데 약간 독립신문을 만든 그 사람이 이광수였기 때문에 이광수가 윤문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쓴 말인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황제가 없나요? 네, 있어. 대한나라의 과거에는 황제는 1인밖에 없었지만은 금일은 2천만 국민이 모두 황제예요. 제국 모두가 황제예요. 그러니까 국민 주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옛날에 독립신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명이라는 것은 충이요 효요 의리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한테 유교적인 윤리는 이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문명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성, 그러니까 유교적인 심성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충이나 효나 의리처럼 문명도 중요한 거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사실 독립신문이 성공한 거거든요. 독립협회도 똑같이 안창호 선생님도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황제 어쨌든 고종을 아직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니까 전제 군주권 말하자면 주권이 황제 혼자한테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도장 찍고 나라가 허무하게 망한 거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주권이 오로지 이 입헌 군주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만 조약이 성립하는 입헌 군주제 국가였다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았겠죠. 대한제국이. 그래서 주권이 오로지 황제 한 사람한테 있었기 때문에 도장 찍어 망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 비껴서 그만큼 이 국민 주권은 모두가 황제인 거다. 모두가 도장을 찍어야만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국 모두가 황제요. 황제란 무엇이요? 주권자를 이름이니 과거의 주권자는 오직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제군이 다 주권자 이외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국민 주권을 이보다 더 잘 1920년의 시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거 굉장히 제가 그래서 약간 리듬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발 내부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제가 역사적인 사료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느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그 독립운동의 원리로서 민주주의적인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민주주의의 힘으로써 오늘날까지 왔고 그것이 해방 이후에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살고 일어나겠습니까? 네. 그렇죠. 민주주의적인 어떤 힘을, 역량을 키워왔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통해 키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주의 운동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